특히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희망을 걸었던 데가 거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벌 GDP 성장률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어떤 성장의 핵이었었죠. 지금 시진핑 신정부가 한 5% 정도의 성장을 유지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5% 정도로 다운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7, 8% 성장을 유지했던 것들이 다 뭐였었냐면은 이제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이 non-performing asset이죠. 그게 결국 실패로 이제 판명된 거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쓸데 없었다. 지금 파월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인플레가 일단 2%까지 내려와 줘야 이제 피봇,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리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하디스트 hit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페드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가 잡히면은 어느 정도 이 경제 리세션의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마 실업률도 한 4.6%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3.5%에서 뭐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 5에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뭐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다 또 이제 금융기관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인플레의 어떤 그 근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아주 그 컴페티티브한 마켓이에요. 예전에 제가 리서치 센터에 있었는데 그 리서치 센터가 되게 미국 조직이거든요. 센터장이 잘 월급을 안 올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불만이 없으면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옮기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월급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얘가 반발해서 나가지 않을 그 정도의 월급만 딱 주는 거죠. 팀원한테요. 예. 근데 그 미국 자본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어떤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화가 났었는데 그 구조를 딱 틀어버린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어떤 그 직업 중에서 꼭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손이 모자라는 일자리 공백이 있는데 그런 데예요. 그래서 뭐 리테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모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되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레버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장치 산업이고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생산 차질 생기면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든지 빨리 불러와야 되는데 그동안 월급 조금 줬는데 이제는 급하게 불러와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 인플레의 가장 근원은 사실은 이 코로나 샥이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금리를 뭐 계속 고금리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느냐?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빚 내고 금리 계속 내리면서 이렇게 뭐 부스팅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근거들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못하다가 이게 단순히 경기 순환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게 뭐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경제의 원동력은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2015년부터 꺾였어요. 예. 지금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왜 금리를 계속 올려야만 하는가? 사실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코로나 샥에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계속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슬슬 없어지지 않겠어요? 연준도 지금 일단 난 잘 모르겠다. 뭐 이제 코로나 샥이나 전쟁 같은 아주 외생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리를 높여놓고 봤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요인만 조금 제거해 줬으면 하고 그냥 바라는 거죠. 자기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요인이 발생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유정자들이 지금 어차피 다 그 이 표를 보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지금 표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을 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실업률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금융기관이 막 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경제가 아니에요. 이 경제라는 게.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건 디플레 압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면서 뭐 이렇게 그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그때는 빚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결국은 돈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수익률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고 저금리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많아져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빚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낮은 금리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갈 거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 돈 갖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좀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가 돼야 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줄어들었으면 세계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돈을 써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라도 줄여야 되는 거죠. 경비 줄이면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살아서 그래서 경비를 좀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인류가 적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모자라는 만큼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모자라는 만큼 로보틱스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쪽으로 계속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금리 뭔가 이걸 연준이 그냥 일단 올려놨으면은 뭔가 큰 이벤트가 생겨야 피벗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어떤 이유든 이제 조금 그 인플레가 진정되는 모습이 어디선가 나타나주길 바라는 거죠.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이 코로나 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지금은 사실 이 생산 시설을 막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이 공급망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린 경우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재배치돼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작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빚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 상황 이렇게 저성장의 시대에는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인가 줄어들고 결국 소비할 사람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뭐 사실 빚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어차피 금리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갈 거다. 이제 특히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희망을 걸었던 데가 거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벌 GDP 성장률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어떤 성장의 핵이었었죠. 근데 거가 지금 1인당 GDP가 12,500불이 좀 넘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세츄레이트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GDP 12,500불 넘어설 때는 경제 성장률이 2.5%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2.5% 이상 갔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2% 계속 인구는 늘었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원했다. 그래야 2.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은 2015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서포트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중국이 한 7, 8% 정도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5%, 6%까지 레벨 다운 됐는데 지금 시진핑 신정부가 한 5% 정도의 성장을 유지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5% 정도로 다운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7, 8% 성장을 유지했던 것들이 다 뭐였었냐면은 이제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이 non-performing asset이죠. 그게 결국 실패로 이제 판명된 거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쓸데 없었다. 뭐 유령도시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장이라는 게 허상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했다면 그래도 그 다음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설비나 뭐 이런 데다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비가 없는데 뭐 그게 워킹을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하나 잘했던 거는 이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같은 이 디지털 기업을 이제 막 세우면서 2차 산업을 줄이고 그쪽으로 갈까? 판단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굵으니까 말을 안 듣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탄압을 하고 이제 그 뭐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오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미국이 막고 있고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GDP 1달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4달러만 투자하면 됐다. 근데 지금은 한 8달러 투자해야 된다.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성장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세계는 어떻게 이제 가야 될까요?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네, 그렇죠. 예, 결국은 이 경제가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어떤 그 시스템이니까 혁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부 주도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디론가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생길 거다. 근데 바텀업 민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 나라는 갈등으로 쪼개질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굉장히 이 민간 쪽에서는 커다랗게 통합이 되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인테그레이트 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 옛날에 그 산하 제한 정책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제연구가 춤추는 게 20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그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포기했죠. 그리고 출산 장려금도 막 그냥 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미 늦었죠. 예, 예. 그러니까 2014년에 뭐라 그러냐면 2020년에 아마 중국이 미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커다란 이 소비력을 내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위안화라는 게 사실 수출 때문에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위안화가 제대로 가치만 발휘해줘도 뭐 한 2020년이면 너끈히 캐치업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국이 결국 효율성을 찾아갈 텐데, 근데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근데 네. 시진핑 같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유기체가 중국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중국이 패권을 잡을 수 없었던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람을 일하게 흥분시키냐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못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합리성, 어떤 그러한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윤리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무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그러니까 계획 경제라든가 뭐 이런 독재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디지털 세계로 빠르게 접어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계속 뭐 기술주 같은 거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사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어떤 그 주가 하락을 자꾸 경제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수급이에요. 지금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 활동이니까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봐왔다고요. 그게 주 요인이에요. 예, 뭐 매크로 팩터가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코로나 샥이 오고요.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마치 그렇게 시클리컬 이벤트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경제 요인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약간 늦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장은 반응을 해버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금방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더라인 컨선은 이 경제가 나빠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아직도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생존이 확인이 된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 기대가 바뀌면서 그동안 거시경제학자들 지난 10년 동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성장을 하면 그때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번 돈으로 부채를 줄이고 그때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하고 지금처럼 저성장을 할 때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확 돌아설 수 있을까? 부담이 된다. 그 사람들이 시장에 안도를 하려면은 뭔가 하나 지금 안도를 주는 그러니까 유가가 폭락해 준다든가 전쟁이 끝났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샥이 이게 지나가서 아직도 사실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섹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즘도 그런 데는 한 사람의 unemployed person 그러니까 실업자가 2개의 잡을 구할 수 있어요. 어느 주에는 3개의 잡을 놓고 구할 수 있대요. 내가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 한 5장 그 고성장기였으니까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일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셔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런 일은 때려치겠다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이 노동자를 착취했던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 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코로나가 그 힘의 균형을 딱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다고 노동시장이 이 고용주는 이 사람이 불만을 갖지 않는 최저한의 임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틀어놨지 않습니까? 확 찌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노동자, 고용인이 사용자가 협상력을 이제 갖기 시작한다. 그럼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날 거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국 길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 틀리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맞고 틀리는 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성과가. 그러니까 자기 투자 기간이 얼마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가 의도해서 맞은 건지 우연히 맞은 건지는 그거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약간 좀 길게 봤을 때 좀 기저에 흐르는 맥락이 뭐였는지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여튼 이 사회가 아주 스마트하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관련된 주식을 조금씩 지금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매집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